네, 머니인사이트 오늘은요, 원자재 가격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LS증권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의 격화가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하면서 개입에 나섰는데 이렇게 격화된 배경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우선 네. 트럼프 정부 들어서 사실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네. 기존에 2010년대 중반에 오바마 정부 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이루어지고 트럼프 1기 때 이거를 파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핵 협상에서 큰 쟁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의 그 농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농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이란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 평행선을 달려왔었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7, 8년 전부터 이미 이란에 대해서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이 폭격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국면에서 이란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인해서 미국에서 이 핵시설에 대한 추가 폭격을 함으로써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크게 불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유가 전망도 갈리게 될 텐데 지금 보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유가가 $100, $125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나리오별 따라서 유가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네, 당초에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유가가 이제 75불에서 80불 사이에서 등락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배경은 이제 이란의 지금 생산 공급이 한 100에서 150만 배럴 정도, 일일 이 정도 차질이 발생을 할 거고, 그게 유가엔 10에서 15% 정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이제 또다시 공습을 하고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겠다라고 지금 결의를 한 상황에서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경우에는 또 다른 좀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막기는 수월하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은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막히게 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전 세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한 2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수송이 되는데, 실제로 석유 시장에서 20% 정도의 공급 차질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유가가 한 2배 이상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아직까지는 급등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유가가 이제 150불 때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은 있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그런 시나리오, 다양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는 한 80불 정도, 단기적으로 100불 정도까지는 유가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기본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해협이 막히게 된다면 당연히 유가가 급등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크게 오르게 된다면 사우디나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지금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속화해서 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오펙 플러스의 유유 생산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산이 가능하지만 가동하지 않는 시설들이 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란이 어떤 실질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오펙 플러스에서 급격하게 증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런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하면서 공급 차질을 대부분 해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펙 플러스가 가속 증산을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금값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값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자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렇죠. 성과를 기록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특히 이 유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 보통 이제 미국 국채와 금과의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대체 관계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유가가 상승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도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 급등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금으로 더 안전자산 수요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 통화 정책도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과 같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금 투자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기에 네. 금 가격이 일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최근에 특히 올해 상반기의 금 가격의 강세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보다는 달러화 약세가 초래한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기에 있습니다만 미국 금리 커브를 보더라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오히려 금값에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커브가 스팁되면서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로 갔던 부분은 결국은 이 탈달러화에 의한 금 수요가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값은 최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백금을 보니까요. 11년 만에 최고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보다는 백금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백금이 이렇게 올라선 이유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창 유행을 할 때 네. 그때 백금 관련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금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종이 될 수 있다라고 썼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백금의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은 내연기관차에 활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보조금이 철폐되고 이런 와중에 내연기관차 관련 수요, 원자재 수요 중에서 가장 눌려 있었던 그런 수요가 백금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금 수요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고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금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사실 귀금속 섹터에서 네. 은이나 백금 같은 그런 품목은 좀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금속의 가격, 금의 가격 상승세에 이제 합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은이나 백금 쪽에 눈에 돌려서 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에 투자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백금이나 은에 좀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금값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게 당연히 은이 되겠죠. 은은 산업재 수요도 많은데 반면에 글로벌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은값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은 가격은 금 가격을 거의 추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한 3년 동안 은 가격이 금 가격을 제대로 추종을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 가격의 상승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역시 중앙은행 매입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앙은행의 매입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정도 됐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은 가격이 장기적으로 금 가격을 추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주기적으로 금 가격을 이제 캐치업하는 랠리가 발생을 하는데 네. 그게 최근에 은 가격의 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이 세 가지 정도 조건 하에서 은 가격이 금 가격을 보통 캐치업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금 가격의 중기적인 상승세가 계속되고 그 상황에서 달러화가 약세로 계속해서 달러 약달러가 계속 진행이 되는 와중에 리스크 온 특히 증시의 랠리가 가속화될 때 은이 금을 캐치업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맞춰질 경우에 네. 금 대신 은을 좀 투자를 대체적으로 투자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값의 동향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재에 가장 많이 쓰이는 원자재 중 하나가 바로 구리가 되겠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권 흐름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구리 가격 동향 좀 살펴주실까요?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네.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전력 부문으로 인해서 전력 부문 전력화라고 보통 흔히 일컫는데
전력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구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구리의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또 다른 상승 요인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국의 구리 선제적인 수입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섹션 232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지금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구리를 수입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재고가 굉장히 쌓이고 있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재고가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반기에 강세를 나타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게 관세가 확정될 경우에는 오히려 상반기에 나타났던 현상이 반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구리 가격이 오히려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구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베어리시하게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 다만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하락에 대해서 저가 매수 측면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중동 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관세 협상 역시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현 시점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주요 변수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7월달에 예정돼 있는 이제 상호 관세 부분이죠. 그렇죠. 상호 관세가 과연 유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확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원자재 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원자재 가격, 상반기에 특히 원자재 가격을 뒷받침했던 부분이 달러와 약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호 관세의 유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을 볼 게 아니라 두 가지 매트릭스, 그러니까 상호 관세와 그다음에 달러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원자재 가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그 OBBBA 법안, 이 법안에 의해서 미국의 달러와 자산에 대한 그런 이 세금이나 이런 게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탈달러화의 어떤 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달러의 약세가 원자재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러니까 관세 유무와 달러와 강세 약세 여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자재 가격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